네, 2024년 두 번째 달 2월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말 연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에 숨가쁘게 넘어왔습니다.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부터 짚어보죠. 진짜 이번 주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1월 한 달 내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들 울상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다들 좀 웃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코스피가 특히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흔히 이제 저PBR주라 그러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좀 싼 기업들인데 그쪽으로 이제 돈들이 몰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코스피에 많아요. 대형주들이. 그래서 쏠림이 그쪽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금요일은 또 코스닥도 같이 갔습니다. 코스닥은 좀 부진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메타라든가 또 그 아마존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또 나스닥이 강세 보이면서 다시 기술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닥 쪽으로도 돈이 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3.8까지 떨어졌어요. 10년물 금리가 4가 넘었다가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보통 성장주에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 부담이 됐던 게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번 주는 2차 전지 기업들도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이번 주만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월등하게 좀 좋았던 그런 흐름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요즘 1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좋을 때 오히려 빠지고 미국이 좀 쉬었거든요. 이번 주 약간. 그때 오히려 한국은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좀 차별화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 지금 시장은 이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가 정부 이 증시 부양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양 효과에 의한 이번 주 주가 랠리가 어쨌든 뭐 다른 이슈를 다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우선 미국에서 이제 1월 FOMC 열렸잖아요. 네. 먼저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특히 그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죠. 네, 일단 이제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을 했고 연준이 성명서에 이걸 좀 적었어요. 2%대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목표가 2%대 안착을 하는 건데 이걸 위한 이제 조금 더 그 명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걸 좀 확실히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12월에는 뭐라고 했냐면 2%까지 안 가도 가는 그런 모습만 나와도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말을 바꿨죠. 확인하고 가겠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2% 안착하는 거 내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매파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금리 인하 하기 싫어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 그날 나스닥이 좀 빠져버렸거든요. 금리 인하가 좀 후퇴되는 건가? 네. 약간 그래서 실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이 이제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이제 어떤 기자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3월 금리 인하 하는 거 맞냐? 이랬더니 3월은 아니다. 3월은 우리 아직 테이블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3월은 좀 너무 이르다고 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이걸 보고 아마 5월이나 6월에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그 기대감이 좀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뭘 강조했냐면 2%대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재화 물가는 다 떨어졌대요. 이거는 오케이인데 뭐가 문제냐면 그 서비스 물가 중에 임금 우리가 받는 임금 있잖아요. 월급 같은 거. 이 임금 상승률이 더 떨어져야 된대요. 요게 아직은 높기 때문에 요걸 좀 몇 달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그걸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면 3월에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근데 그 자기가 봤을 땐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한다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이제 금리 인하 할 텐데 정확한 뭐 시점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고용 데이터. 그걸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날 어쨌든 혹시 3월에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이제 기대가 있었지만 그게 무산이 되면서 일단 나스닥은 FOMC 끝난 날 좀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큰 변화가 없는 이상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3월은 거의 없고요. 지금 많은 증권가에서는 보통 한 6월 정도, 6월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얘기를 하나 좀 더 짚어보면 그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좋은 실적들을 냈는데도 주가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과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달리 가는 건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게 되게 그런 게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 선생님이 우리 시장이에요. 선생님이 시장이고 학생이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예를 들면 거의 90한 7, 8점 맞아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눈에는 야, 너 정도 이렇게 했으면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 느낌이에요. 기대.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뭐 AMD 보니까 야, 너네 최소 95점은 맞을 것 같은데 왜 90점이야? 근데 90점도 정말 잘한 건데. 너무 힘 빠지겠어요, 근데 학생이. 너무 그동안 기대감이 높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거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 좀 네, 성적 잘 나올 것 잘하겠다. 같다. 근데 자기 생각이 조금 이제 못 미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시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해서가 아니라 눈높이에 조금 이제 미달하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실망했다. 그리고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너무 또 미국 증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사상 최고가니까. 근데 뭔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뭔가 이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팔고 싶어도. 근데 그게 없었어요. 악재가 없었는데 이거 이제 빌미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적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빅테크 기업 애플 빼곤 다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나 근데 공통적으로 다 AI 좋다는 얘기를 다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게 애플인데 애플은 지금 이번에 실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뭐가 문제였냐면 중국 매출이 12.9%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애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인데 가장 고성장하는 그 시장이거든요. 애플 입장에선. 근데 애플이 거기서 지금 이제 매출이 좀 줄기 시작한다는 건 큰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중국이랑 큰 시장이 조금씩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네. 애플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요즘에 화웨이란 기업이 중국에서 작년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냈는데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협이고 그리고 AI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AI 뭐가 하는데 그렇죠. 왜 애플은 얘기를 안 하나? 근데 일단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팀쿡 CEO가 그 얘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마 AI 뭐 학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은 했고 지금 아마 하반기에 발표는 할 것 같아요. 비장의 뭔가가. AI를 그래서 이제 하도 요구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 왜 그렇죠. AI 얘기를 안 하냐. 궁금하죠. 예. 그래서 아마 애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애플이 AI 안 할 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뭐 그 이유는 분명히 없기 때문에 할 텐데 그 시점은 아마 하반기에 발표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애플 개발자 회의가 6월에 열려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마 6월에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빼고는 어쨌든 실적만으로는 뭐 다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도 애플도 6월을 주목해야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발표 있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세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길래 또 이렇게 이어졌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확실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분이 쓴 자료인데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저는 이 의견에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10년째 매출 구성이 그대로래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 이제 경쟁사 하이닉스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AI 그 반도체 있죠. HBM이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삼성은 계속 그거란 거예요. 10년 전과 지금이 뭔가 바뀐 것 같지 않다. 그 얘기를 해줬고 근데 삼성이 대부분 보면 지금 2등이거든요. 뭐가 2등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AI용 그 반도체 하이닉스 지금 밀렸죠. 네. 지금 2등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보다 밀려있죠. 2등이죠.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고가 스마트폰도 애플 다음이에요. 2등인데 2등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1등이 다 먹는 구조예요. 지금 시장은 1등이 다 가져갑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했던 건 여기서 뭔가 1등을 완전히 따라잡든지 아니면 추격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4분기 실적까지 봤을 때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올해 숙제는 그거예요. 올해 물론 돈 벌 겁니다. 더 많이. 왜냐하면 올해 반도체 업황 좋아지는 그렇죠. 건 맞으니까. 근데 이 선두랑 벌어진 이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AI용 반도체도 하이닉스 혼자만 할 수는 없어요. 고객사가 되게 많은 편인데 엔비디아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못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이 증가하니까 어느 시점에선 저는 하이닉스도 추격을 할 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오히려 기회죠. 지금 애플이 약간 삐걱대거든요. AI 기능도 좀 없는 중국에 타격받으니까 안드로이드 폰의 반격이 좀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삼성도 안드로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격차가 지금 애플 아이폰이 1년에 2.3억대 판대요. 근데 갤럭시 최상위 버전 있죠. 이 비싼 폰은 1년에 3천만 대가 안 돼요. 판매량이. 거의 한 10배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좀 기대 있고. 근데 TSMC가 워낙 그 파운드린 잘하니까 솔직히 이건 좀 삼성이 잘해서 좀 추격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 그 파운드리의 그 생태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그 TSMC에. 그래서 요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스마트폰과 AI 그 HBM 반도체에서 반격하는 모습이 나오면 삼성전 작년의 부진을 올해 씻어내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결국엔 올해 또 중간중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라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월 수출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되겠죠. 네, 먼저 이제 IMF부터 말씀드리면 IMF도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인데 올려버렸어요. 글로벌 성장률을 2.9에서 3.1.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것보다. 한국 전망도 2.2에서 2.3. 그리고 놀란 게 중국을 4.2에서 4.6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땐 저번에 부양책 쓴 거 보고 좀 올린 것 같고 미국도 올해 경기 안 좋다 다들 얘기하는데 1.5에서 2.1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이 괜찮다. 유럽만 안 좋아. 유럽만 조금 이제 감소했고 이 얘기는 뭐죠? 우리나라한테 좋은 게 미국과 중국의 전망률이 올라가면요. 한국은 이 두 국가에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 40%거든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이 IMF의 성장률 상향은 상당히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지표 중에 1월 수출 데이터가 2월 1일 날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나 증가했는데 물론 조업일수가 좀 많았어요. 작년 아마 1월에는 아마 그런 연휴라는 게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연휴가 뭐 1월에 없다 보니까 거의 근데 이제 일평균으로 그래서 바꿔봤거든요. 일평균은 5.7% 증가입니다. 그래도 증가했고 네. 4개월째 증가했는데 역시 한국은 반도체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무려 56%. 그 수출이 그냥 한 달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고 컴퓨터가 37% 증가했고 이것만 증가한 게 아니라요. 자동차, 기계, 가전 뭐 거기다 화학, 철강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체들의 그 수출이 다 증가했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 갈 때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역성장을 했는데 이번 1월에는 16% 증가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도 이제 좀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 나온 IMF의 어떤 전망과 1월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우리나라 경기는 한번 좀 수출 쪽은 기대해 볼 만하고 수출이 좋을 때 항상 코스피가 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데이터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이제 일본 증시가 효과를 거뒀던 걸 모방했었다. 이런 설명도 덧붙여 주셨는데 이게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100곳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국 증시에는 호재로 이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주가가 벌써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월 말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는 2월 중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몰라요. 근데 2월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일단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땐 주가가 거의 아무도 관심도 없을 때였고 근데 갑자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게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 내내 저비별주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다들. 저비별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 시장에 어쨌든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갑자기 돼버렸는데 결론은 그거죠. 그 기업들이 지금 주주 환원을 좀 부족하게 하는 것 같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일본처럼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어쨌든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죠. ROE가 증가를 해서 보통 ROE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당 가치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올려라. 이런 이제 푸시업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네. 정부가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시장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옆 나라 일본 사례를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추진을 했더니 실제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배당도 늘리고 그래서 실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이걸 그대로 좀 따라해서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한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작년에 그렇게 현대기아 갖고 계신 분들이 짜증났던 게 아니 실적이 너무 좋아도 주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란 얘기냐. 근데 이번 4분기 실적 안 좋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갑자기 주주환원. 그리고 현대차도 PBR이 낮아요. 한 배가 안 되고 기아도 낮으니까 네. 이 기업들 돈 잘 버니까 많이 돌려주겠죠. 얼마 전에 실제 기아도 자사주 매입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PBR주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투자 심리가 바뀌면서 지금 PBR 기업들의 주가가 아무튼 정부가 발표를 아직 안 했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염이사님께 여쭤볼 질문은 아니지만 주린이들을 위해서 연초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PBR, 저 PBR 주라는 게 뭐고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 PBR 주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PBR은 뭐냐면 이제 PBR은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냥 공식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있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500조인데. 그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자본 있잖아요. 부채를 빼야 돼요. 부채는 제하고 남는 그 자본 있죠. 그 삼성전자 갖고 있는 돈이죠. 요걸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를 갖고 있다. 네. 자본을. 근데 시총이 500조다. 그럼 뭐죠? 1이죠. 그렇네요. 예.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시총이 돈은 그대로인데 1000조가 됐다. PBR 2가 되겠죠. 1000에서 500을 나누니까. 그게 이제 PBR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PBR이 지금 얼마냐면 지금 0.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배가 안 된다면 뭔 얘기냐면 굉장히 황당한 일일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그 2억을 갖고 있어요. 2억 있는데 내 돈은 1억이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사실 1억은 내 돈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빼요 그냥. 그럼 내 돈은 실제 1억이 그게 자본이에요. 네, 실제 가진 근데 누가 딱 와가지고 내 통장을 보더니 당신, 그러니까 나는 1억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천만 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왜 나는 5천만 원이 나 1억 갖고 있는데. 그게 PBR 0.5배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통장은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 통장을 보고 난 1억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통장을 갖고 계시네요? 그럼 PBR 10배란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그만큼 이제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건 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낮게 평가받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회사가 성장을 못하거나 주주환원을 많이 못해주거나 그러니까 시장이 평가를 그만큼 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통장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뭐 이마트라든가 현대제처럼 PBR이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억 갖고 있는데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만큼 기업이 환경 자체가 돈 벌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주주환원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는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PBR을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했던 거는 한 배 미만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 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와라. 그게 가능해요. 예. 정부가 개입해서. 예, 정부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 방안 마련하지 않으면 26년도에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조를.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아마 그런 정책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은 이건 거예요. 그럼 0.2배짜리가 한 배 되면 5배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시고 이 주주환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주환원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어요. 무슨 돈이냐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설비 투자 같은 것도 하잖아요. 여러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남는 돈 있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용어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남는 그 돈에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모르죠, 저도. 그것까지 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이라.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는 있겠죠. 뭐 미래를 대비해서 혹시 뭐 회사 위험이지면 어떡할 거냐,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돈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정부가 압박을 하는 거겠죠.
이거 가만히 현금 갖고 있지 말고 돌려줘라 주주들한테. 아니면 뭐라도 하든가 신사업을 하든가. 이러지 않으면 이제 뭔가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돈이 없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 주주한테 돌려줄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PBR주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게 그걸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는 기업, 할 수 없는 기업은 단지 저 PBR이라고 해서 사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목적은 주주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주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PBR이 낮은 상황에서. 그럼 잉여 현금 흐름도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재무제표 다 나옵니다. 그거는 다 뭐 네이버 이렇게 찾아보셔도 네이버 그 재무제표 쪽에 네. 요새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종목들. 거기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갭들이 있죠. 돈은 많이 버는데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들은 많이 벌어도 계속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주주환원을 많이 하긴 사실 어려워요. 부담되니까. 그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반도체 회사 투자할 때 주주환원을 바라고 투자하신 분은 많지는 않아요. 성장하길 원하는 거죠. 2차 전지 마찬가지죠. 주주환원 할 돈이 없어요. 당연히 공장 지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저 PR주는 무조건 지금 수혜주다.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십니다. 그거는 반드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고 네. 그 안에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개만 저도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제가 그 찾아본 건데 네. 그냥 기업들만 몇 개 말씀드리면 지주회사 중에 LG 있고요. LG가 현금이 좀 많은 편이고 현대모비스, DLENC, 현대그린푸드 그 다음에 좀 큰 회사 중에서 영원무역홀딩스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대한약품, 환인제약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돈들은 많은데 어쨌든 이제 이 돈들을 그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여력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찾아보시면 또 되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 또 상승 업종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이 흐름이 좀 계속 조금 더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이번 주는 그냥 거의 그냥 다 그 저 PBR주예요. 그래서 더 갈지는 참 이게 저도 헷갈리긴 하네. 왜냐면 이게 2주 연속 뭐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가 그동안 이제 좀 못 올랐던 그런 섹터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지주사 쪽이니까 지주사가 사실 또 가장 수혜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 지주사는 쉽게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한번 지주사 쪽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회사들도 전통적으로 PBR이 굉장히 낮은데, 이 낮은 회사들 중에서도 찾아보시면 현금이 좀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백화점 같은 기업들, 이쪽도 다음 주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꼭 그쪽 관련주는 아니지만, 저 PBR은 아니지만, 물론 저 PR도 속해 있지만 저 PBR과 약간 무관한 쪽에서 이번 주에 좀 급등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페인트 업종이에요. 근데 이쪽이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도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페인트 수요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쪽도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섹터들 한번 관심을 또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염이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도 관련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신희철 연구원님이 이제 먼저 적어주신 자료인데 2월 증시 좀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1월과는 다를 2월의 증시라는 제목이고 1월은 뭐 아시겠지만 왜 빠진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한국 증시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 2월은 그래도 좀 분위기는 좀 나아질 걸 봅니다. 2월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해외 변수로는 중국의 부양책, 이게 좀 계속 이어질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 3월은 좀 이벤트가 많은 게 그때 중국의 양회가 있고요. 중국 이제 경제 정책들이 발표되겠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 또 3월에 미국의 FOMC가 또 열리니까 3월에는 이제 그런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주식시장은 하단도 되게 단단한데 그렇다고 위가 뭐 엄청 열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대요. 위아래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2월은 조금은 좀 견조한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어쨌든 그 후로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생각하면 오판일 수도 있다. 약간 이 얘기를 꺼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물가가 낮았고 부양책도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푼 거죠, 실제로. 네. 금리도 계속 제로금리 시대였던 것 같고 또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감세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돈이 풀리면서 물가 낮으니까 또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엔 미국 물가가 그때랑 훨씬 높잖아요. 높은 상태고 만약에 이번에 또 감세를 한다? 기껏 잡혔던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감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가능할까? 이렇게도 좀 일부 의견들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민자 막 내쫓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트럼프 그렇죠. 전 대통령은 이거 쫓으면 또 임금 상승률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그 얘기고 그리고 중국과 지금 계속 더 싸울 것 같은데 중국에 대놓고 막 관세 매기겠다 이러니까 그럼 중국 관세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물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물가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내용이고 또 한 가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휴전하려고 하거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러면 유럽은 좋아진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관심이 이제 저기 대만 쪽으로 또 집중되니까 예, 대만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근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도 손 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우리나라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됐을 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옛날에 증시 좋았으니까 무조건 좋다라는 논리로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걸 한 가지 집어주셨고 그리고 증시는 어쨌든 1분기에 대형주, 경기 민감주가 좀 우위에 있다. 지금 실제로 이게 맞아요. 지금 대형주나 경기 민감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2분기에는 아마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수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이제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또 좋지 않겠냐라고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 PBR주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4월 총선 전까지만 그냥 트레이딩만 해라. 예, 약간 그 정도로 좀 약간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투자하신 분들의 성향이 문제니까 다만 4월 총선 이전까지만 좀 이렇게 그 트레이딩 하는 정도로만 접근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메리츠 증권의 이정현 연구원님이 과거에 이익이 급증한 시장 국면에서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항상 옳았다. 이게 뭐냐면 올해 우리나라 이익 증가율이 한 60% 정도 될 거예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이익이 좋은 기업들이 성과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게 그 옛날에도 2004년, 2010년, 2021년도에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68%, 57%, 70% 증가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올해처럼 그렇게 될 걸로 그때 봤었는데 그때 성과가 제일 좋았던 그 스타일이 뭐냐면 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저밸류 기업 있죠. 싼 기업이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과 맞죠. 그렇네요. 저 PBR주가 올라가는 게 저 PBR이 사실 저밸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스타일로 봐도 지금 저 PBR주 가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또 맞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파괴력 있게 주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 PBR주 중에서 무조건 다 하시면 안 되고 옥석은 가리셔야 되겠지만 이 저 PBR주가 그냥 반짝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도 뭔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선택을 받는 기업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저 PBR주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저는 할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아이폰 출하량이 부진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아이폰 출하량을 이게 낮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보면 이제 큰 혁신은 사실 없잖아요.